자, 이제 어법 특강 제6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난 5강까지는 한글 맞춤법 부분이었습니다. 바로 앞 시간에는 일종의 문장 부호와 관련되어서 21가지를 차근차근 꼼꼼하게 예시와 함께 설명했었죠. 결론적으로 배운 데서 모두 출제된다라는 생각으로 규정 안에 있으니까요. 이 강의와 함께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6강 바로 표준어 규정으로 들어갑니다. 자, 표준어 규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표준어 사정 원칙 26항이 있고요. 그리고 표준 발음법 제30항이 있습니다. 역시 이 안에서 시험에 출제되는 것이 확실한데요. 80-20 법칙이라고 했습니다. 80%는 대체로 규정 속에 있는 사례가 그대로 O와 X를 구별하는 문제로 이제 시험에 출제될 것이고요. 자, 문제는 또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규정에 없는 20%의 낯설고 특이한 표준어 또는 표준 발음법들이 출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본에 대한 공부를 빨리, 사실 중에 어문 규정은 양칙이라고 하거든요. 양을 최대한 반복해서 정확하게 공부하셔야 한다는 것. 역시 우리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어문 규정은 세모가 없다. O와 X만이 있을 뿐이다. 정확하지 않으면 국어가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정확하게 제 입에서 나오는 하나하나의 말들 모두 맞고 틀림이 명확하기 때문에 그대로 각인되고 시각적, 청각적 효과까지 함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표준어 사정 원칙에 제시되어 있는 표면적인 사례가 약 609개 정도 있어요. 609개 정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라는 거겠죠. 그래서 약 600개 이상의 다양한 사례들을, 사실 이 중에 상식적으로 아는 것은 분명 한 절반 이상은 될 거예요. 근데 시험이라는 것은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꼭 헷갈리게 주는 그 한두 개가 있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등급이 갈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표준어 규정은 최근 3년 기준으로 3문제가 출제되고 있어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3문제는 표준어 한 문제, 또 표준 발음 한 문제, 그리고 KBS 한국어 능력 시험에만 있는 문학 작품에 나타난 방언을 표준어로 바꾸는 문제, 이런 문제들이 좀 낯설죠. 물론 이것은 문학의 영역일 수도 있어요. 문학 작품이 제재로 나오니까. 하지만 결국은 어문 규정에 관한 것이고요. 완전히 사실 방언의 뜻을 정확하게 알 필요는 없죠. 방언은 비표준어거든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문맥을 통해서 표준어로 바꾸었을 때 결국 이러한 단어고 이러한 뜻이겠구나라고 가늠해 볼 수 있는 것. 또 우리 앞에서 한글 맞춤법 공부하면서 그 안에 있는 좀 어휘들 뒤에 또 나오죠. 표준 발음법 때문에 오니, 보니, 냉큼, 닐리리, 하니 바람 그 이외에도 처음 보는 단어들. 앞 시간 우리는 객적다, 적다로 끝나는 된소리 전미사 기억하시죠? 바로 그런 것도 표기와 의미를 같이 묻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문 규정을 공부하면서 어휘까지 오늘 또 그렇게 더 도와드릴 건데요. 의미도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규정에 있는 표준어 사례,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약 609개 정도가 되는 표준어 사정 원칙과 또는 표준 발음법만으로 놓고 보더라도 약 456개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합치면 1000개 이상이 되는 표면적인 규정의 사례가 있겠죠. 또는 낯선 표준어 사례 20% 정도 출제되었다라고 평균적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이 강의를 듣고 공부하는 이유는 고득점을 바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별력 높은 고난도 사례를 추가로 공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의외로 표준 발음도 요즘 세대들이 이 발음에 의식을 하지는 않고 막 말을 하잖아요. 언어 파괴가 만연되어 있고 또 그 언어 파괴를 권장하기도 하잖아요. 어떤 캐릭터라든지 아니면 상표라든지 상품이라든지 우리 앞에서 오뚜기 이런 거 소리 나누로 적으면 안 되는 거라고도 했던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규범에 맞게, 조금 더 엄격하게 언어를 좀 지키면서 그렇게 공부해야 되겠죠. 표준 발음도 그에 준해서 평소에도 발음 잘 하시고요. 꼭 확인하고 메모까지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우리 한글 맞춤법에서도 했던 것처럼 원칙과 예외라는 것이 있다고 했었죠. 발음편에서 특히 그런 게 많거든요. 유음화, 표준발음법 제20항 유음화가 나오는데 유음화에 예외가 나오고
또 29항에 니은 첨가된 발음이 있는데 역시 이것도 원칙이 있고 예외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KBS 한국어는 역시 시험에 엄청 잘 나옵니다. 그래서 원칙, 예외 또는 뭐 붙임, 다만 이런 항목들까지 꼼꼼하게 보셔야 하겠죠. 자, 이렇게 크게 개괄적으로 소개해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표준어 사정 원칙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1항이 주는 상징적 의미. 우리는 한글 맞춤법 때에서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번 더 1항 한글 맞춤법은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되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이제 표준어 사정 원칙.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한 문장이잖아요. 표준어가 뭐야? 라고 했을 때 대답할 수 있는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했었죠. 자, 이것을 하나하나 쪼개 보니까요. 총칙 1항에 의하면 표준어는 교양 있는 사람들. 물론 이것은 교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약간 추상적인 표현이잖아요. 교양이라는 것, 우리가 물론 배워서 얻은 지식이에요. 그런데 교양이 있다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보편성에 의거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 교양이 꼭 뭐 대학교를 나와야 하는 것도 아니고 뭐 문과 이과를 가라는 것도 아니고 직업에 대한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냥 넓은 의미로 교양이 있다. 이렇게 첫 번째 계층과 관련하여서 잡았고요. 자,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정한다라는 것인데 현대라는 시대, 과거가 아니라는 거겠죠. 자, 서울말. 여기에 대해서 좀 논란이 있는 분들도 있어요. 선생님, 저는 교양이 있고 현대를 살아가는데 서울에 살지는 않아요. 경기도에 살아요. 부산에 살아요. 뭐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거듭 원칙이라는 것은 규정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서울말이어야만 한다. 이런 건 아니에요. 그냥 중앙어, 언어의 중심지. 그래도 우리는 표준어의 중심지 서울말이고요. 북한말은 평양말이라고 했었잖아요. 북한말의 기준은 이제 문화어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 중심지의 말에 대해서 원칙으로 할 뿐이지 꼭 그렇지 않다고 해서 표준어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계층 또 시대 지역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 원칙으로 삼는다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요. 자, 이 항은 외래어는 따로 사정한다. 그래서 뒤에 외래어 표기법 가장 기본적으로는 한 15항 정도로 따로 우리가 1시간 공부해야 하고 우리 한 문제 여기에 별도로 또 출제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3항인데요.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우리가 표준어라고 하는 것은 한글 맞춤법과 물론 공통 분모입니다. 한글 맞춤법에 맞는 게 표준어고요. 표준어 또한 한글 맞춤법에 맞는 거죠. 자, 그러나 한글 맞춤법은 그 맞춤의 원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소리대로 적었는지 어법에 따라 적었는지 아니면 그 이외의 것인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규정해 놓은 거고 사실 표준어는 한글 맞춤법보다 훨씬 간단하죠. 왜? 표준어다. 비표준어다. 사실 이렇게밖에 없고요. 아니면 이제 단수 표준어냐 복수 표준어냐 하나가 우세하면 하나를 표준어로 정했을 때 단수 표준어예요. 둘 다 널리 쓰이게 되면 그것을 복수 표준어로 그냥 규정을 할 뿐인데요. 다만 그 규정하는 것도 범주는 있더라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어느 것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기도 하고 어느 것은 예사 소리만 표준어로 삼기도 하고 또는 고유어를 표준어로 삼기도 하고 한자어를 표준어로 삼기도 하고 모음의 변화를 표준어로 삼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방언이었던 것이 어떤 생명력을 얻게 되면서 방언 또한 표준어로 바뀌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복수 표준어. 그리고 이제 2011년부터 추가된 추가 표준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우리가 차근차근 알아볼 건데요. 자, 이제 범주로 보면 그렇습니다.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규정 중 자음에 관한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 발음이 변할 때 거센 소리인 자음을 표준어로 삼는 것도 있고 아니면 거센 소리가 표준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냥 예사 소리만이 표준어일 수도 있는데요. 자, 3항은 거센 소리. 물론 거센 소리라는 것은 국어에서는 4개, 키읔, 티읕, 피읕, 치읓. 우리 앞에 자음의 명칭과 관련해서도 키읔이라고 해야 되고 티읕이라고 해야 됐던 이것은 뒤에 표준 발음법에서도 나오고요. 자, 이 4개를 거센 소리라고 하는데 이것이 표준어인 어떤 경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만 따로 정리한 것일 뿐이지 모든 거센 소리가 표준어라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것만 몇 개 빨리 외우고 넘어가면 돼요. 자, 그중에 우선순위로 여기에는 역,
그러니까 키읔 받침으로 끝나는 역에 관한 이야기. 키읔이 거센 소리잖아요. 그중에 방위를 나타내는 동력, 선역, 해질역, 해뜰역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이것이 바로 그 시간이거나 아니면은 방위, 동서남북의 방위이거나인데요. 이럴 때는 키읔 받침을 쓰고 여기에 만약에 모음 조사를 붙여서 발음을 하게 되면 동력키라고 연음을 해야 되겠죠. 동력키, 키읔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니까요. 선역클 이렇게 해야 되겠고요. 해질역해, 해뜰역해 이래야 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발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동력이 아니면은 해질역에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두 틀린 겁니다. 연음에 관한 것은 우리 앞에 한글 맞춤법과 관련해서도 이야기한 바 있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키읔 받침이고요. 자, 그러나 전역할 때는 전혀 다르죠. 얘는 그냥 전역이라는 한 단어 속에 기역 받침으로 끝나는 역이고요. 역키라는 것은 본디 명사, 쪽을 나타내는 그냥 그 역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는 전역역해, 전역역, 전역 무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전역은 기역 받침이고요. 역키라고 할 때는 키읔 받침이어야 하겠죠. 자, 또 털어먹다. 우리 기출 예로 나옵니다. 티읕을 쓰는 거센 소리, 털어먹다. 예문은 하나예요. 재산을 털어먹었다는 거예요. 재산을 다 써버리는 거예요. 보통 예전에는 뭐 노름으로 뭐 주색 잡기에 빠져 온 재산을 털어먹었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거든요. 빨아먹은 거죠. 자, 이게 바로 털어먹다인데 왠지 우리가 떨어먹다, 떨어지다 왠지 이런 어감 때문에 된 소리를 선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요. 티읕 받침에 털어먹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 이것은 뭐 전혀 관계는 없지만 우리가 뭐 재떨이라고 해야 되는 것은 재떨이가 아니에요. 재가 떨어진다.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해서 재떨이, 먼지떨이 할 때는 또 된 소리 표기여야 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거센 소리를 말하고요. 아니면 또 살쾡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줄여서 삭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일종의 뭐 고양이과라고도 할 수 있는 살쾡이. 근데 여기서도 키읔 받침,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는다라는 것이고요. 한 글자로 바꾸면은 삭, 마치 우리 닭처럼 리을 기역의 표기를 쓰게 되고 또 연음하면 살기, 달기, 달글 이렇게 우리 발음하기로 했었어요. 대신에 예사 소리, 뭐 삭괭이 뭐 이런 형태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것이니까요. 두 가지 잘 표기 각각 확인하시고요. 자, 이렇게 3항은 거센 소리를 표준어로 삼는 어떤 경우를 예로 들었습니다. 자, 이제 4항은 반대인데요.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거예요. 거센 소리로 나지 않는 형태가 표준어라는 것은 예사 소리, 뭐 때로는 된 소리도 표준어일 수도 있는데요. 키읔, 티읕, 피읕, 치읓이 표준어가 아닌 어떤 예. 자, 그중에는 거시기, 심지어는 거시기라는 게 표준어예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고, 원래 10월 9일 한글날이 되면은 자주 언론에 나오는 이야기, 한글날을 맞이하여 즉 언어 파괴가 심각하다 이것도 있지만 표준어 같지 않은 표준어가 있다 이렇게 할 때 1순위로 나오는 게 거시기, 아따 거시기 이렇게 하잖아요. 다 표준어예요. 아따라는 감탄사도 사전에 등재된 표준어고요. 거시기도 딱히 무엇을 지칭하기 어려울 때 쓰는 말 있잖아요. 특정 지역의 전라도 지역의 방언이 아니고요. 표준어 거시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거시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고요. 또 가을가리도 가을칼이 이렇게 할 리는 없겠죠. 바로 우리 지난 시간 57항에 구별해야 할 단어들 중에서 어떻게 구별했었죠? 어근이 살아있는 것을 기준으로 먼저 외우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구별하라고 했죠. 바로 여기도 가을가리라는 말이 표준어이다라는 것은 가을에 갈았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봄, 가을에 가는 논밭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논밭에서 가을에 갈았어요. 봄가리를 했다. 가을에 갈았어요. 가을가리를 했다. 뭐 동물들 털갈이 한다 이런 것도 비슷하지만 그래서 갈다죠. 갈다. 그래서 경작하다라는 느낌으로 가을, 갈이 이렇게 원형을 밝혀 적었네요. 자, 그래서 추가로 제가 참고는 이제 항목이 없어요. 책에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표준어 같지 않은 표준어라는 예로 제가 한번 네모 속에 설명해 드리는데요. 놀랍게 KBS 한국어능력 시험에 보면 또 이런 데서 잘 나오더라고요. 방금 거시기라는 거 했잖아요. 표준어라는 거예요.
자, 개고생도 접두사 개, 즉 매우 심한이라는 뜻을 더해주는 개고생. 매우 심한 고생이죠. 당연히 개는 멍멍의 개가 아닐 것이고요. 이런 개에 들어가는 표준어의 중에는 개수작이라는 것도 있죠. 개고생을 했다. 개수작을 했다. 개소리를 한다. 사실 개소리도 표준어예요. 표준어라는 것은 사전에 등재되어 있다. 약간 낮춘 말이거나 속되게 쓰더라도 사전에 등재한다면 그것은 표준어로 우리가 보는데요. 개소리 하지 마.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이런 거죠. 그렇다고 개를 다 붙이는 거 아니에요. 개 뻥이야. 개 구라야. 이런 거 표준어 아니고요. 그래서 표준어로 등재된 접두사 개가 일부 있습니다. 자, 시방이라는 것도 고유어냐 한자어냐라고 묻는다면 한자어예요. 시방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런 거잖아요. 지금 때 이런 거니까요. 자, 엔간하다도 시험에 엄청 잘 나오죠. 거의 대중에 맞다 이런 뜻으로 엔간하면 이렇게 쓰는 거죠. 이걸 발음 표기에서 웬간하면이라든지 이응을 붙여서 앵간하면이라든지 이렇게 쓰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안 되고요. 받침 니은 엔간하다 엔간하면. 빠삭하다. 그 분야에 대해서 아주 잘 알아요. 정통해요. 빠삭하다 이렇게 하죠. 자, 노상이라는 것은 한자어 길 위의 노상, 노상방뇨 그 노상이 아니고요. 늘이라는 뜻의 노상. 자, 벌어지도 뒤에 표준어로 나올 때 단수 표준어, 벌레는 표준어고 벌거지는 비표준어다 이렇게 나오는데 다만 벌레와 똑같은 말은 버러지가 있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벌레만 또 못하다, 버러지만 또 못하다.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벌거지는 틀리다는 거고요. 설레발을 치다. 진즉 뭐뭐 할 걸, 진작 뭐뭐 할 걸. 겁을 먹었다, 식겁했다 이런 거 있고요. 말짱 도루묵, 무지 힘들어, 무지 괴로워, 무지 어려워 이런 거. 개차반, 이때 개는 진짜 멍멍 개네요. 아까 개고생과 다르고요. 개차반은 개들이 먹는 음식을 뜻해요. 개밥이에요. 근데 그 사람, 보통 우리가 빗대어 사람의 성격이 아주 개차반이야. 이렇게 개를 약간 낮추어서 사람에 빗대어서 씁니다. 자, 깡그리라는 것도 오답으로 많이 나오는 싸그리와 구별해야 되는데요. 싸그리는 틀리고 깡그리는 맞다. 그래서 예를 들어 깡자를 활용해서 힌트를 삼는다면 깡패를 깡그리 잡았다. 깡패니까 깡패를 깡그리 잡았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묶어서 외우면 돼요. 싸그리 잡았다. 이런 거 절대 안 돼요. 싸그리 없앴다.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억수라는 것도 물론 비표준으로 쓰이는 부산 방언 억수로 이런 거 하잖아요. 하지만 그런 억수로 힘들어 매우라는 뜻의 비표준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가 억수같이 내렸다. 이렇게 하는 예문에 억수가 있어요. 고유어예요. 물숫자 한자 아니고요. 다만 매우 세차게 내리는 비 이런 걸 우리가 억수라고 해요. 그래서 표준어 억수가 있고요. 자, 어따 대고 반말이야. 이거 우리가 참 많이 구호체에서 많이 우리가 또 들어본 말인데요. 소리대로 어따가 아니에요. 이것은 원형에 의하면은 어디에다의 줄임말이거든요. 어디에다 대고 할 때 어따 대고 디귿 받침이란 원형을 밝힌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자, 이 안에서도 분명 숨어있는 어휘, 즉 의미가 있을 거니까 뜻도 더 보시되 표준어 같지 않은 표준어라는 항목으로 제가 만든 이유 여러분 스스로도 추가로 더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다 더 기타 등등 하면서 이것도 표준어였어? 이렇게 쓰는 거였어? 마치 우리가 닥달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좀 어색해 보이는 쌍기역 받침 있죠. 닥달했어요. 체근하고 재촉하고 몰아치고 이런 거 할 때 닥달한 거죠. 빨리 하라고. 그래서 표준어 같지 않아 보이기도 하고 헷갈리는, 내가 특히 헷갈리는 거 있죠. 그게 시험 문제라고 봐야죠. 아무리 어려워도 내가 아는 게 있고요. 아무리 표면적으로 쉬운 듯 해도 내가 꼭 시험 보면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4항 추가까지 해드렸고요. 자, 이제 5항입니다. 자, 5항은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져 널리 쓰이는 경우가 표준어인 게 있고 반대로 뒤에 가면 또 여기죠. 어원적으로 널리 쓰이는 것을 표준으로 삼기도 해. 다만 어원이 무엇이었는지 우리는 역사적으로 추적해 봐야 되기 때문에 알기 어렵지 않아요. 모든 단어마다 우리가 어원을 어떻게 다 외우겠어요. 그러나 이게 어원에서 멀어져서 표준어라고 하구나 그러면 그대로 수렴만 하시면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강낭콩은 어원적으로는 강남, 미음이에요. 강남콩이었는데 이게 틀렸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강남은 물론 서울의 강남 스타일의 강남이 아니고요. 중국의 강남 같던 제비하던 그 강남이죠.
중국에서 들어온 콩, 그게 강남 콩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응, 미음, 이응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이응, 이응, 이응으로 변한 거예요. 어원과 상관없이. 그래서 강낭콩이다. 이제 바뀐 거죠. 자, 고삿이라는 단어가 사실 발음은 똑같네요. 시옷도 디귿으로, 티읕도 디귿으로 음절의 끝소리 규칙이 나타나기 때문인데, 그러나 원래 이 단어의 어원은 티읕 받침의 단어였대요. 그런데 변해서 시옷으로 바뀐 건데, 문제는 티읕의 고삿과 시옷의 고삿이 지금 현재 따로 사전에 등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진짜 의미 문제로 나오기도 해요. 자, 지금 우리가 표준어로 바뀌었다는 시옷 받침은 시옷을 외우셔도 되는데요. 바로 지붕을 이을 때, 엮을 때 이런 거죠. 이을 때에서는 새끼줄이에요. 시옷, 시옷으로 외우셔도 되겠어요. 그래서 보통 고삿줄, 새끼줄 이런 거죠. 보통 제주도 같은 자연사 박물관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데 가보면 제주도 지붕 모습 본 적 있나요? 당연히 초가기는 한데 바람이 많은 삼다도 제주도이기 때문에 그 지붕이 많이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날아가지 말라고 긴 새끼줄을 이렇게 반대쪽까지 던져서 여러 줄로 이렇게 양쪽에 묶어두는 바로 그 줄을 고삿줄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시옷시옷의 어원에서 변한 표준어 고삿을 알면 되고요. 반면에 전혀 관계없지만 티읕 받침의 고삿이라는 것도 있어요. 좁은 골목이나 길. 그래서 이때 티읕을 쓰게 되면 고삿길, 그냥 골목길 같은 거예요. 그걸 티읕의 고삿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둘 다 표준어긴 하지만 이 5항에서 설명했던 것은 원래 티읕이었던 고삿이 시옷으로 바뀌어서 표준어로 굳어진 예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시옷의 고삿을 먼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자, 또한 사글세라는 거 있잖아요. 원래는 삭월세, 뭔가 매달 주는 게 월세라고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이게 어형이 변하면서 사글세라는 일종의 고유어 계열. 사글세, 물론 세를 주다 세는 한자어가 있지만 사글세가 되면서는 하나의 고유어 계열로 지금 보긴 하거든요. 그래서 바로 사글세는 형태가 변한 표준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때 우리 앞에서 한글 맞춤법 30항에서 사이시옷과 관련될 때 우리 이런 거 한 적 있잖아요. 한자어 다음에는 사이시옷을 적지 않는다. 단, 예외 6개가 있었다. 그 중에 곳간, 셋방, 횟수, 숫자, 착간, 퇴간을 하면서 셋방은 한자어인데 예외적으로 시옷이 들어가는 거였고요. 다만 전셋방은 시옷이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죠. 왜냐면은 전세 한자, 방 한자이기 때문에 셋방과 전셋방이 다르고 또 그런데 전셋집은 집이 고유어이기 때문에 시옷이 들어가야 되겠죠. 비슷하지만 다르다라고 우리 묶어서 이야기한 바가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글세를 포함하게 되면 사글셋방이라고 하면 되겠죠. 사글세, 사글 자체가 변화된 고유어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셋방 할 때의 셋방의 예외라기보다는 이것은 고유어와 한자어가 결합된 사이시옷이라고 말이죠. 자, 어쨌든 사글세. 울력성당이라는 말도 있어요. 이것은 원래 어원은 위력성당이었대요. 참고로 성당은 처치, 어떤 가톨릭의 성당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이것은 무리를 이룬다 라는 한자어인데요. 원래 위력이라는 한자어, 포스, 힘 있잖아요. 힘, 위력을 발휘하다 할 때 바로 그런 어원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게 변한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으면서 으르고 협박하는 짓, 약간 건달들 몰려다니면서 막 돈 내놔, 막 이렇게 자리세 내놔, 이런 사람들 몰려다니잖아요. 이런 게 울력성당이에요. 다만 의미도 좀 낯설긴 한데요. 위력이라는 말이 좀 친숙하다 보니까 시험에 나오면 헷갈릴 수 있어요. 위력성당 아니고요. 어원에서 멀어진 표준어 울력성당이다. 이렇게 외우셔야 됩니다. 자, 다만 어원적으로 널리 쓰이는 경우를 표준어로 삼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사실은 오히려 더 많지 않을까요? 어원이 이러니까 이게 표준어야. 뭐 그럴 가능성이 있죠. 물론 밀뜨리다라는 것은 밀어뜨리다거든요. 그러니까 밑뜨리다. 벌써 낯설죠. 우리가 언제 밑뜨리다 그렇게 했어요. 상대방을 밀뜨렸어요. 밀어뜨렸어요. 이렇게 되겠죠. 자, 또한 적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기출에 있어요. 저으기라는 건 좀 낯설죠. 누군가에게도 분명 낯설었으면 좋겠어요. 저으기 힘들다? 그게 아니고요. 적이 힘들다. 다만 이 적이라는 것은 꽤 어지간히
적다라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많다라는 뜻에 가까운 뜻이에요. 적이 힘들어요. 선생님이 요 KBS 한국어는 역시 외울 게 너무 많은데요. 적이 힘들어요. 알겠죠? 꽤 어지간히 힘들어요. 이래 되겠죠? 자, 그래서 5항은 어원과 관련된 두 가지. 어원에서 멀어진 표준어냐, 어원이 표준어냐입니다. 자, 제가 사실은 이론서, 우리 교재에도 압축된 거지만 이론서에 있는 많은 예를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앞에서 말한 609개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추리고 그래서 우선순위로 설명한다는 것. 혹시 정말 더 필요한 것, 제가 다 하지 못한 것은 우리 교재와 그리고 또 실제 국립국어원에 가면 이제 어문 규정의 항목들이 항목대로 그대로 쭉 순서대로 나와 있으니까요. 한 번씩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6항입니다. 6항은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 경우. 그러니까 단수 표준어는 단수 표준어인데 자음 중에서 좀 헷갈리게 했을 때 한 가지만이 표준어다. 뭐 그래야 되겠죠. 왜? 그게 우세하니까. 자, 그중에 바로 돌잔치 할 때의 돌이 1988년에 개정이 된 거라고 앞에서도 이야기한 바 있잖아요. 1988년에 개정된 이제 대표적인 사례. 그 당시에 뉴스에 나왔던 돌사진, 돌잔치, 한 살을 뜻하는 우리 돌 있잖아요. 자, 그럴 때 예전에는 리을 시옷을 썼지만 사실 이 시옷 발음이 나지 않거든요. 약간 불필요하게 들어있는 겹받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발음할 때도 이 돌이에요, 그러지 돌시에요 이렇게 시옷 발음을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88년도에 틀린 것으로 가고 리을 하나만 돌잔치다. 물론 돌멩이의 돌도 리을 받침이지만 동음 이의어니까 전혀 다른 돌반지, 돌잔치, 돌잡이 이런 거 하겠죠. 이렇게 88년도에 개정된 대표적인 사례가 뒤에도 나오지만 있습니다, 없습니다 할 때 씁니다. 예전에는 읍니다라고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씁니다의 시옷만 적는다는 것. 저 또 둘째, 셋째 할 때 쓰는 것도 이게 개정된 것이긴 한데 예전에는 받침 없이 막 썼어요. 우리 집 둘째 아들이에요. 셋째 딸이에요. 막 이렇게. 그러나 반드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할 때 쓰는 것에는 100% 받침이 들어가야 합니다. 시옷 같은 거는 다 들어가야 돼요. 첫째에도 들어가야 되고요. 넷째, 다섯째 다 들어가야 합니다. 자, 또 빌리다와 빌다를 헷갈려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도는 빌리는 거고요. 잘못은 비는 거예요. 이것은 도를 빌다가 아니라 이게 지금 돌이 아니고요. 빌다. 뭔가 용서를 빌다. 뭐 그러니까 소원을 빌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빌다라고 해야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빌리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대신 얻은 거잖아요. 돈을 빌린 거고요. 비는 것은 한 번만 봐주세요. 뭐 이거잖아요. 소원을 빌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이게 활용했을 때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빌려와 빌어가 되겠죠. 빌려와 빌어. 그런데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특히 많은 분들 중에서도 보통 연말 시상식 할 때 연예인 유재석이, 진행자 유재석조차도 나올 때마다 자주 틀리는 말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이 아니고요. 이 자리를 빌리는 거잖아요. 대신 얻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리를 빌려서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지 자리를 빌어 안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라고 엄청 많이 틀리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험에는 기본형으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활용해서 나온다라는 것을, 이 용어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 그냥 빌리다, 빌다 이렇게만 하면 헷갈릴 수 있잖아요. 빌리다, 빌다 그러면은 뭐가 맞지? 빌리다가 맞다고 빌리다 틀리다 이게 아니고요. 이럴 때 돈을 빌리다 할 때는 빌리다이고요. 만약 이게 돈을 빌다, 이게 돈이었다라면 오타라고 해서 돈을 빌다라고 하면 그건 틀리다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둘 다 맞되 활용할 때는 구별하시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다만이 붙어서 한 번 더 봐야 되겠죠. 다만 둘째는 10단위 이상의 서수사에 쓰일 때 두째로 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분명 우리는 둘째, 셋째 받침이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10단위 이상이라는 것은 10 바로 12째와 12째, 22째와 22째 이게 둘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쓰임이 달라요. 바로 서수사. 서수사라는 것은 순서를 나타내는 거죠. 바로 first, second, third 할 때 하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게 서수사예요.
수사는 서수사가 있고 한 개, 두 개 하는 양수사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10단위 이상의 서수사에서는 두째를 쓸 수 있대. 무슨 말이냐면 12째, 22째가 순서일 때는 맞고 개수일 때는 틀려요. 그런데 12째, 22째는 개수일 때는 맞고 순서일 때는 틀려요. 자, 헷갈릴 수 있겠죠. 다시 한번 잘 봐주세요. 다만 항목 그대로 읽어보셔도 됩니다. 다만 두째가 10단위 이상에서 서수사를 나타낼 때는 두째로 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둘째여야 하지만 두째로 쓰는 순서. 바로 시험용 예문 하나만 외울까요? 22째 생일이라는 말. 22째 생일. 혹시 22살이신가요? 아니면 32살도 있으신가요? 42살도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22살이라고 했을 때 22번째 생일. 바로 이것이 뭐예요? 순서라는 거죠. 서수사라는 거예요. 순서일 때는 둘째 대신에 두째를 쓴다. 32살이에요. 32째 생일이에요. 42살이에요. 42째 생일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순서일 때의 두째를 10단위 이상에서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예문 하나만 외웁시다. 22째 생일. 반면 22째는 틀리다고요? 아니요. 순서가 아닐 때, 즉 개수일 때는 또 22째라고 쓴다는 거예요. 22째 답안지. 사전에 있는 예들인데요. 22개째라는 거예요. 뭐 예를 답안지 채점할 때 나 지금 채점할 답안지가 많아요. 22개째 하고 있는 거예요. 22번째가 아니라. 자, 그래서 결국 개수일 때는 22째, 순서일 때는 22째. 자, 헷갈리지만 제가 명확히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이 예시에 맞춰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한 가지 형태만을 표준어로 삼는 자음에 관한 이제 이야기들인데요. 다만 두 가지 형태가 다 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둘째도 있고 두째도 있는데 조건이 있기 때문에 22째 생일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7항입니다. 우리 앞에서 살짝 하긴 했는데요. 자, 암수의 구별과 관련된 거죠. 수컷을 이르는 접두사는 수로 통일한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리가 수컷 이렇게 말하는 데에서부터 표기가 보이죠. 이걸 숫것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거센수를 올려서 수컷 받침은 없고요. 자, 그래서 수로 쓰는 대표 사례 중에 수꿩 또는 수놈, 수소, 수나사 이렇게 수로 적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치 뭐 숙황이나 아니면 받침을 넣어서 숫꿩이나 이런 거 안 되고요. 자, 놀랍게 암놈, 순놈 할 때 순놈이라고 말하시는 분들 엄청 많죠. 아니에요. 수놈입니다. 암놈, 수놈. 암수의 뭐 어떤 우리가 짐승들 중에 가를 때. 자, 소도 그렇습니다. 선생님, 수소가 산소, 수소 이런 화학 성분 아니고요. 바로 소 중에 불, 시카고 불스 원샷 할 때 불이라고 하는 소 있잖아요. 그게 수소입니다. 반대로 암소를 카우보이의 카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숫소라고 발음하지 않도록. 나사도 우리가 너트와 볼트가 있듯이 튀어나와 있는 나사, 수나사, 동그란 나사, 바로 암나사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수로 적는다는 게 기본 원칙. 자, 다만 두 가지가 있어요. 다만 첫 번째 거센 소리로 적는 9개. 그러니까 수로 적기는 하는데 키읔, 티읕, 피읍으로 적는 게 있어요. 아까 우리 수컷처럼 뒤에 소리의 표기 말이죠. 근데 이게 9개라는 개수가 좀 많아 보이긴 하지만 키읔을 적는 4개, 티읕을 적는 4개, 피읍을 적는 1개. 그래서 4개, 4개, 1개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그래서 4개를 둘둘로 외울게요. 숙해, 수컷, 숙강아지, 수키와. 낯선 거 있어요? 없었으면 좋겠어요. 숙해는 당연한데요. 숙강아지를 좀 헷갈려 할 수는 있겠네요. 숫강아지 아니고요. 숙강아지. 또는 수키와. 수키와가 뭐예요? 기와장. 기와장은 원래 우리가 덮개처럼 되어 있는 기와가 있고 밑에 받쳐주는 기와. 그래서 이걸 합쳐서 하나의 기와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 위에 뚜껑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수키와예요. 수키와. 밑에는 암키와라고 해야 됩니다. 수키와, 암키와. 자, 티읕을 적는 수탉 쉽죠. 수퇴지 할 만하죠. 숫돼지라고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수퇴지. 또는 수탕나귀, 수톨적이. 수톨적이 헷갈리나요? 이것도 문고리를 뜻하는 돌적이라는 거 있어요. 돌적이에는 녹이 슬지 않는다. 이런 속담도 있는데요. 자, 이렇게 갈고리 모양으로 된 것. 이게 수톨적이.
옛날 한옥집들 보면 이런 문고리 자주 왔다 갔다 할 때는 막 엄청 우리가 자물쇠를 잠그는데 좀 간단한 자물쇠들이 있죠. 이게 동그란 게 암톨적이, 이게 수톨적이입니다. 뭐 돌적의 모양은 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것도 티읕으로 적는 사례. 4개, 4개, 1개. 키읔, 티읕, 피읕. 자, 피읕 오직 하나인데 시험에 잘 나와요. 왜? 좀 어색하죠? 수평아리. 수평아리가 뭐예요? 숫병아리가 아니고요. 수평아리, 암평아리. 암으로 바꿔도 똑같습니다. 암캐, 암컷, 암강아지, 암키와 암탉, 암돼지, 암탉나귀, 암톨적이, 암평아리 뭐 이렇게 하거든요. 자, 축약 9개. 또는 자 이제 예외 3가지가 또 있어서 수수로 적는 예외. 그러니까 거센 소리로 적는 건 뭐 예외라고 할 수 없지만 특이한 거고요. 자 이제 수수로 적는 3개가 있어요. 자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순양, 순념소, 수지. 이거 이제 발음이 그렇게 막 어떻게 첨가적인 발음으로 굳어지면서 어떻게 된소리 발음으로 굳어지면서 숫을 적게 되는 거예요. 분명 수로 적어야 한다고 했지만 수수로 적는 딱 3개. 3개 외울 수 있죠. 자, 근데 외울 때는 좀 쉽게 외우게 하기 위해서 양념쥐. 첫 글자를 땄더니 양념쥐가 돼요. 양념 통닭 아니고요. 양념쥐. 좀 끔찍하긴 하네요. 그러나 양념쥐. 뭐가? 숫을 적는 사례. 양념쥐. 발음도 잘하라고 제가 뒤에 표준 발음을 생각해서 발음 기호까지 넣어드렸는데요. 순양입니다. 수량 아니에요. 수량. 순양. 순념소입니다. 간혹 우리가 염소탕이라든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달여서 먹는 영양 어떤 보조제로 먹는 경우들 있잖아요. 염소탕 먹을 때 막 수염소 고기 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수염소 아니고요. 순념소. 양념쥐. 순양, 순념소, 수지. 됐죠? 자, 이 칠항이 중요한 이유. 분명 암수의 구별은 수로 적는다 익숙하긴 한데 다만 1, 다만 2로 좀 더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평소에 우리가 잘 그렇게 안 썼던 사례들이 있어요. 고양이 같은 거 있잖아요. 고양이를 마치 암코양이, 수코양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암코양이, 수코양이. 혹시 그런가요?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 절대 안 된다는 거죠. 그냥 암고양이, 수고양이. 왜? 키읔으로 적는 것은 4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고양이가 수코양이 이렇게 들어있지 않잖아요. 외우다 보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또 경험하고 생각하고 찾아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7항이었고요. 자, 8항은 이제 모음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지난 7항까지는 다 자음이었어요. 자음의 어원이라든지 자음이 변했다든지 거센 소리나 예사 소리라든지 이런 거죠.